딸과 사위가 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세요. 얼핏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정호의 존재를 무능하게 만드는 비수였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새벽 5시 이정호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절이 뻐근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거실로 나서자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듭니다. 서울 외곽 언덕배기에 자리한 이 집은 정호가 40살 때 직접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따뜻했습니다. 집 뒤편에는 그가 은퇴 후 만든 작은 목공 공방이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각종 목공 도구와 완성된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나무 향이 코끝을 간지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구나.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업대에 앉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오며 익힌 솜씨는 나이가 들어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나무와 대화하듯 작업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냉장고에서 김치찌개 재료를 꺼냅니다. 혼자 산 지 3년. 이제 제법 요리 솜씨도 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딸만 서울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딸 서연이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습니다. 사위 민수와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40살 때부터 시작해 5년에 걸쳐 완성한 이 집은 정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태어났습니다. 설계도 직접 그렸고 자재도 하나하나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정호는 거실 기둥을 쓰다듬습니다. 30년 전 산에서 직접 고른 소나무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더욱 단단해진 나무의 결이 그의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거친 세월을 견뎌내며 더욱 깊은 맛을 내는 나무처럼 자신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던 정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 서연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이따가 민수랑 같이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오거라. 네, 그럼 들러서 저녁 먹고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정호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딸과 사위가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진 요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더 정성스럽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냉장고를 다시 열어봅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익숙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정호는 현관으로 나가 손을 흔듭니다. 서연이 반찬거리를 들고 내리고 민수가 과일 상자를 들고 따라 나섭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아직 팔팔하다. 어서 들어와라. 하지만 정호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연의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는 정중하지만 시선이 자꾸 집 안팎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반복했고 민수는 집 상태에 대해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다. 나는 이 집이 좋다. 정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30년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현관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급니다. 그 순간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70년을 살아온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다음 날 오후, 공방에서 작업하던 정호는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던 서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중하려 해도 손끝이 떨리고 평소 같으면 정확히 맞췄을 치수도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정호는 도구들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연이와 민수가 연락도 없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좀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하면 되지. 정호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와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대화 내용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해? 서연아,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야.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 정호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고? 재개발 얘기 들었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래. 보상금도 꽤 나올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뭘 할 건데? 일단 은지 학원비도 내야 하고 지금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아버지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서연아, 아버지는 이미 역할이 끝났어.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할 때야.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서 취미 활동도 하시고 건강 관리도 받으시면 더 행복하실 거야. 이건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야. 정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 아버지 오셨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왔냐? 조금 전에 왔어요. 아버지 계신 줄 몰랐어요. 정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아, 그냥 요즘 아버지 걱정이 되어서요. 무슨 걱정?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독거노인 문제도 심각하고. 독거노인. 그 단어가 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독거노인이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한번 견학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요즘은 정말 좋은 곳이 많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딸을 키워온 30년이 허무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네,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나보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게냐?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 들은 대화가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동네 재개발 계획 들으셨죠? 혼자서 이런 일들 처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는 말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피곤하다. 아버지, 가라고 했다.
서연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정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 가족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집이 이제는 처분해야 할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서연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에서 사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인지 아니면 더 이전부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현관의 신발장, 거실의 책장, 부엌의 찬장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물건에는 가족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책상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했던 책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정호는 공방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작품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요양원이라니.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정호는 자문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아직 건강하고 손재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왜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70세에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호는 공방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새벽부터 공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집 곳곳을 측정했습니다. 30년 전 지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혼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손을 댔습니다. 낡은 마루판을 뜯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몸이지만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락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서 분류했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그림들, 아들의 상장들, 아내가 쓰던 재봉틀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재봉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서연과 민수에게는 그저 치워야 할 짐에 불과했나 봅니다. 화가 났지만 참고 대신 더욱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다락방을 작은 전시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크게 내고 조명을 새로 달았습니다. 벽면에는 목공 작품들을 진열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다락방이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만든 작은 의자들과 책상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마당 쪽 창고도 손을 댔습니다. 농기구와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공간을 비우고 바닥은 새로 깔고 벽을 하얗게 칠하고 작은 작업대들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작업 중에 동네 아이 하나가 담장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놀 수 있는 곳 만드는 거란다.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호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고쳤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어차피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팔집인데라고 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몸 상하시지 말고 그만하세요.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요. 걱정? 너무 건강해서 요양원 못 들여보낼까봐?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날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가거라. 아버지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내 집 팔아서 보상금 받는 게 정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요양원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은 묻지도 않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습니다. 가라. 다시 오지 말 거라. 아버지. 가라고 했다. 서연이 울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갈 때까지 정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30년을 키워준 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더욱 집중적으로 작업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도 놓았습니다. 공방 입구에는 목공 체험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김아줌마와 초등학생 손자였습니다. 정호 씨 아이가 자꾸 와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럼 들어오세요. 정호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에게 간단한 목공 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진지하게 사포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 말입니다. 할아버지,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너라. 그 후로 조금씩 소문이 나고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호는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간단한 목공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들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정호의 솜씨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정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호의 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목공 체험장이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매일 바빴습니다.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안전 교육도 했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방문객을 배웅하고 정호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재개발 얘기를 포기했을 리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호는 공방으로 들어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정호의 집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박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왔습니다. 정호 씨, 우리 민준이가 또 뭔가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민준이는 벌써 익숙한 듯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오늘 만들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오후에는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이 씨는 목공을 배우고 싶다며 매주 왔습니다. 정호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선생님이라니요. 그냥 정호 씨나 할아버지로 불러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호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젊은 목수 시절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만. 구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입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일일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 지역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목공 체험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냥 소일거리입니다. 소일거리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동네 분들 반응도 좋다고 하고.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재개발 계획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정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집의 보존 가치가 제기됐어요. 특히 목공 체험장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청에서도 이런 공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정호 씨 의향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 순간 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역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다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집과 공방을 지역 문화재로 등록하고 목공 체험장으로 공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럼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구역만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오히려 새로 들어설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좋은 문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떠난 후 정호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 전의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서연과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구청에서 연락 받으셨죠? 그래. 이미 왔다 갔단다. 민수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보상금이 얼마나 큰 돈인데. 돈이 전부냐?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봤니?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호는 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동네 분들이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한다고. 그래. 네,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셨네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욕심만 부렸어요. 정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나름대로 날 위한다고 한 거 안다. 하지만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민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정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목공 작품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너 어릴 때 책상도 내가 만든 건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정호는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정호의 집과 공방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함께 안전시설도 개선해준다고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목공 체험을 했던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계속 올 수 있겠네요. 정호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호는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전문 과정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늦은 저녁 공방을 정리하고 녹초가 되어 방으로 들어온 정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들이 따뜻하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정호는 아내에게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냈다는 기쁨, 가족을 되찾은 기쁨, 그리고 뭔지 모를 가슴속 뜨거운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내가 그리운 밤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도 웃는 얼굴로 찾아올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기대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호는 이 모든 것을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컸나 봅니다. 잠시 눈을 감았던 정호는 편안한 미소를 띤 채 그대로 잠들었고 꿈에도 그리던 아내의 곁으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